네, 그러면 바로 라이브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목요일 8시 지시 말고 질문하라 책,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이건동 선생님과 함께 라이브 토크, 네, 위드 비어, 네, 라이브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간단하게 일단 인사부터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시 말고 질문하라의 저자 이관로입니다. 지금은 이 책을 준비하면서부터 질문에 푹 빠져가지고 질문 경영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뭐 오랫동안 롯데에서 33년간 근무를 하고, 현재는 이제 질문 경영 연구와 또 간단한 그 직장인들 코칭, 성장 코칭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뭐 강연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간단하게 33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간단하게 소개하기는 그런데, 한마디로 딱 두 가지의 저는 이 탈출로 저를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저자 소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소개를 쭉 쓰셨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롯데맨, 네,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맥주를 앞에 놓고 있는 이유에서 오늘 라이브 토크를 맥주를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자유롭게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굳이 네, 맥주 토크로 붙였는데, 어쨌든 지금 맥주를 이 K 맥주를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 이유를 가서 알았어요. 아무튼 네, 롯데맨이신데, 네, 그 부분 조금 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직접. 이게 뭐 저야 이제 33년간 롯데에 계속 몸담고 있었으니까, 네네. 뼛속까지 롯데맨이죠. 롯데맨인데 사실 뭐 그 전 롯데에 입사하기 전에 이 과정부터 제가 잠깐 그 저의 소개를 하면은, 사실 이제 저는 이 하기 싫은 일을 좋아하지 않는 일, 힘든 일 또는 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게 이게 농촌, 평야 지역에서 이게 아마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김제평야에서 제가 김제평야, 네네.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그쪽이시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이렇게 부모님 농사를 돕고 뭐 또 일부는 또 직접 또 해보고 했는데, 진짜 저하고 안 맞고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네. 탈출을 하는데 탈출을 하시고 싶으셨군요. 사실 농촌에서 이게 상업학교로 갔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 한 번도 상업이라는 것을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는 농업을 배우고 일부 남자들은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업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한 번도 상업이라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오로지 농촌 탈출을 위해서. 그저 그냥 탈출만 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도시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고를 선택해서 갔고, 상고 졸업 후 뭐 군복무 마치고 롯데를 입사하게 됐죠. 상고죠. 네. 네. 그 이제 첫 번째 탈출은 하기 싫은 것을 진짜 계속 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학생, 중학교 조 단계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도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도전. 예, 돌파구를 찾아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행을 해보지 않고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라고는 측면에서 제가 내 인생 처음에 그렇죠. 어떤 전환기를.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직장은 사실은 이제 성장이 멈추면은 직장 즐거움이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룹 산하의 첫 번째 직장에서 제가 17년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롯데 컬처웍스인데요. 그 전에 이제 롯데 시네마, 롯데 시네마, 그렇죠. 네네.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제가 그룹사 전추, 이것도 하나의 탈출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그 힘든 전에는 과정. 제가 저번에 저희 인터뷰 영상 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디 또 계셨죠? 롯데 이제 이게 롯데 유통사업본부라고 그 롯데 그룹에서 나오는 식품 4사, 네. 롯데 제과, 롯데 칠성, 롯데 해무유, 네네네. 지금은 롯데 식품인데 네네. 롯데 푸드. 롯데 푸드인데 네네네. 그 옛날에는 롯데 삼강이라고. 롯데 삼강. 네. 그렇죠? 추억의 롯데 삼강. 그렇죠. 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 4개 회사의 판매 촉진을 네. 위해서 생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조직에서 뭐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 여기에 한계구나. 이게 요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또 성장이 또 멈출 것 같다. 내 이제 판단에. 그래서 되게 엄청난 그 고민과 또 엄청난 노력으로 거기에 탈출합니다. 어쨌든 거기 계셨을 때부터 뭐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엄청난 성장을 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유통사업본부에서 뭐 가장 잘 나가고 뭐 어쨌든 성장도 가장 빨랐어요. 진급이라든가 뭐 직장의 성장은 진급으로 평가하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과정이 빨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탈출을 시도하는데 결국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성장 여기에 계속 머무르다가는 내가 성장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 판단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조직이 네. 그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판매 촉진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조직이 어느 한 그 가치를 만들어서 그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이게 좀 더 이 가치가 계속 확장함으로 인해서 조직도 커지고 개인도 커지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은 식품 사사고 옆에서 서브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장의 한계가 느낀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성장에 또 목말라서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탈출한 거고 두 번째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탈출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 롯데란 이곳에서 33년간 뿌리를 내리고 사실 한 곳에 뿌리 내리는 나무가 성장과 못 올 것 같지만 엄청난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하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롯데에 33년 동안 뿌리 내리면서 비록 움직일 수 없이 한 곳에 머물렀지만 많은 후배 동료들과 함께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고 뭐 그 결실로 인해서 또 후배들하고 주고받은 이런 또 질문에 대한 답하고 또 질문을 받고 이런 것을 책으로 낸 게 이제 굿잡이죠. 알겠습니다. 뭐 좀 업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뭐 좀 기억나는 사건들,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이건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라든지 같이 했던 동료들이랑 이거는 좀 괜찮은 걸 했었어라든지 뭔가 이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이게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사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역량을 개발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이 원래 많아가지고 제가 있을 때 사실은 그 시네마에 계속 있으면서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진행했는데 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육아휴직자들이 거의 한 1년 동안 육아휴직이란 그 명목으로 이제 아이 육아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기술과 모든 게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육아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아를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걸 보게 돼요. 이게 한 공원에서
이렇게 제가 산책을 하다가 봤는데 어떤 그 육아를 하고 있는 그 아이 엄마가 유모차에 아이를 이렇게 재우고 거기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는데 이게 다른 책이 아니고 영어 책이더라고요. 이게 야, 그래서 제가 딱 거기서 느낀 게 야, 우리도 수없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고 있는데 이런 이 시간을 1년 동안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바로 와서 그걸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뭐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어학 지원비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도 오래 기억에 남고 있고 왜냐하면은 여성들 특히 여성들의 어떤 그 역량을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 더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게 있어요. 언제쯤일까요? 대략? 그때가 2010년도? 10년도? 1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예, 직장에서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잖아요. 소통의 문제잖아요. 네네네. 제가 있으면서 소통 콘서트를 했어요. 소통 콘서트를 했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핵심 부서장들하고 같이 이게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궁금한 점, 또 하나는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성, 각 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방향들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과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 그런 그 소통 콘서트를 전국을 돌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그때 만났던 지금도 만나는 그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가 가장 조직에 화목했다. 너무 그때가 진짜 가족과 같은 이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렇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그게 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못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소통이라는 게 이게 원활하게 진행하던 것이 끊기니까 이게 관계들도 조직 간에 이게 맺어지는 이런 것들도 되게 서먹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조직 관리라든가 이미 조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통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직접 몸소 이렇게 경험하고 그걸 실천했다는 게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지금 영화관에 가보면은 영사실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실링으로 천장에 영사기가 매달려 있는 것 이런 것도 뭐 제가 거의 주도적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크게는 제가 조직관리 측면에서 소통과 또 특히 여성 인력에 대한 역량 개발 차원에서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실천했다는 게 지금도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말씀 나눠봤지만 엄청난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거의 안 하시고 지금 조직에 대해서 하게 만든 뭔가 그런 업적? 그런 얘기들만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지시 말고 질문하라는 책이 약간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책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일단은 저희 싱크스마트랑 두 번째 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지인분들 위주로 굿잡이라는 책이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올해 두 번째 책인 지시 말고 질문하라 이 책이 나왔습니다. 뭐 저도 이제 기획에 참여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뒷얘기를 조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일단 소감부터. 책도 지금 중세도 찍고 저희가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은 되게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고 하는데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게 어떤 유레카 같은 이런 그 떠오름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음. 이래서 이제 이 지시 말고 질문하라라는 음. 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근데 사실 원고를 쓰고 저는 이제 보통 기획하고 몇 곡지 쓰고 출판사에 이렇게 출판 그 의료 또는 이 제안을 하는데 네네. 저는 성격이 원고를 다 써놔야 돼요. 음. 거의 써놓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 네네. 이렇게 예를 들면 제안서를 네네네. 냈는데 물론 이제 몇 군데 저도 네. 냈죠. 그렇군요. 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다 같이 하자요. 네. 제안했던 곳들마다 하자고 하고 또 어떤 욕심이 또 생겼냐면 그때는 이제 또 개인 출판 그것도 상당 부분 자기들이 이 편집 부분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할 테니 하자 하는데 우리 김태형 대표님하고 의리 네네. 뭐 우리는 의리 또 빼면 그렇죠. 의리하고 또 우리 김 대표님 되게 네.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다른데 하고 하기에는 아예 뭐 김 대표님이 하지 않겠다 했으면 다른 데를 했죠. 그럴 수 있죠. 네, 또 하자고 하니까 네. 그렇게 이게 지금 옆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고 물론 이제 싱크 스마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편해요. 편집 과정에서부터 네. 뭐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부터 디자인에서도 계획을 하셨지만 디자인 설정 또 이런 거에 너무 출판사 주도적으로 가지 않고 저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첫 책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책도 진행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책 표지의 색감과 디자인이 잘 돼 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이걸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설득드리고 제안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뿌듯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책을 낼 때의 어떤 저희 싱크스마트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자와의 충분한 소통이고 뭐 저희가 뭐 물론 주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위주로라든지 뭐 저희가 하는 대로 다 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자분과 하나부터 열까지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습니다. 좀 만족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소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이거 하실 때. 네. 그 말씀 또 와닿았는데. 네. 어떠셨나요? 이게 되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주제가 지금 너무 절실한 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루고 또 뭐 이렇게 숙성시켜놓고 쓰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 책을 뭔가 타이밍상 그렇죠. 네네네. 타이밍도 그렇고 네네. 이 4차 산업혁명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침 또 코로나가 그렇죠. 또 난리가 나고 그렇죠. 거기에 이런 물론 이제 우리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 속도와 기간을 엄청 그렇죠. 단축시킨 거죠. 변화도 엄청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그걸 겪다 보니까 조직의 변화가 시급해졌다. 그냥 그렇습니다. 옛날 산업화 시대에 이런 조직 그런 리더십의 구조 가지고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원태지 시대에 절대 따라갈 수 없다. 너무 조직뿐만 아니라 저는 크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는 그 자체가 빨리 서두른 것도 게으름 피울 수 없는 것도 우리 그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의 소명처럼 그렇죠. 네네.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고
또 이 어떻게 이렇게 쓰면서 되게 아까 게으름이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책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여행 가는 것도 그렇게 줄여가면서 그 엄청난 네. 기간을 단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너무 지금 이 적절한 시기에 또 책이 출간돼 가지고 출판사에서도 되게 빨리 책을 출간하려고 서두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네. 빨리 내고 싶었죠, 그렇죠. 사실. 네. 네. 그게 어쨌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7월 달에 출간할 수 있었던 것도 네네네. 출판사하고 또 책을 쓴 저하고 네. 코드가 잘 맞아서 시급성에 대해서 그 인식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서 가능하지 않았나. 또 적게 분명히 출간이 돼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보시면은 책의 이제 뒤에 그 뒷페이지에 뒷표지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키워드를 썼어요. 뭐 위드 코로나도 이제 지금 사실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언택트 그래도 요즘에 화두인 뭐 MZ 세대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화두까지 다 겹치면서 뭔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의 부제도 그 당신의 조직을 이끌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진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고 그런 타이밍상 좀 책을 좀 빨리 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또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저희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저희가 뭐 책 안에 있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쌤이랑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좀 골직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다 그러실 텐데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럼 질문을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오늘 첫 번째 얘기로 주제로 왜 질문을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왜 질문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간단해요.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많은 그 리더분들 또 우리가 배움이란 게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진 공부를 했고 또 조직은 이 탑다운 방식의 산업화 시대의 조직 구조를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명하고 그렇죠. 탑다운. 네네. 지시에 능할 수밖에 없었어요. 질문은 되게 어색한 일이죠. 그렇죠. 어색한 일이고 질문이 과연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다룰 정도로 어색하고 우리한테는 질문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시대였으니까 네. 질문하는 사람이 매장되고 네. 우리 학교 수업 때도 항상 질문하면은 그렇죠. 그 사람만 이상한 네,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네. 또 저 학생들은 네. 왜 질문해가지고 쉬는 끝나는 시간 잡아먹고 뭐 그러냐 그런 얘기 뭐 엄청 많이 이랬잖아요. 들었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발전해 왔지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답을 통해서 발전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질문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됐나? 아까 말한 대로 배움에서부터 그다음에 그렇죠.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 탑다운 방식의 조직 문화, 이미 위에서 지시하면 그걸 빨리 따라서 하는 게 그렇죠.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죠. 결과를 내는 게 우선이니까 사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계속 통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과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피부로 느낀 것이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판체 바뀌는 거예요. 네네. 상황이. 네. 이런 변화 속에서 결국은 기존의 답을 가지고 이미 그 지나간 과거의 답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 변화의 답으로 쓸 수는 없다. 그 과거의 내 경험 가지고 지금의 조직을 이끌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이 질문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야, 이게 지금의 질문을 하지 않고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동안의 답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답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찾는데. 그렇죠. 그럼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찾으려면은 네네. 생각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되고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거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질문해야죠. 또 내가 의문나는 것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단 질문을 질문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건 이제 저희가 좀 공감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특히 이제 오늘 또 리더분들을 많이 오라고 이제 오시게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리더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문화, 조직을 만들까? 조직 문화를 만들까? 요거에 대한 조금 팁이라든지 방법?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 문화를 이게 질문을 하는 것을 조직 문화로서 만든다는 것은 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또 시간이 걸리고. 일단 네. 시간이 걸리죠. 네,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 제일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리더가 네. 자기가 지금 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신념, 완고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으면은 이 질문의 문화를 만드는데 첫 단추는 쉽게 끼워진다고 봐요.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네. 문제는 많은 리더분들이 현재 지금의 대부분의 리더분들은 이미 산업화 시대에 겪어온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 그 분야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는 절여 있는 이런 분들 밑에서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화돼 있고 그래서 항상 무엇에 의해서 의존하냐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그렇죠. 이걸 의존하는 거예요.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물어보는 게 이상해. 이미 다 나는 알고 있고 경험해봤는데 네, 질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상의 답이 그러냐? 세상 답은 제 책에서 각주구음이라는 사례를 제가 들어줬어요. 각주구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칼잡이가 장강을 건너다가 중간 정도에서 배가 흔들리면서 칼을 놓쳐가지고 칼이 그 밑에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옛날 칼잡이들은 장칼과 단도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칼잡이가 칼이 빠지니까 뱃머리에다 거기에 표시를 그렇죠. 여기가 칼이 빠진 곳이다. 그리고 이제 근데 배는 어디까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동을 해서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배가 물결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은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도 그 잊어버린 곳이 그 뱃머리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내 단도를. 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지금의 이 바뀐 변화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럼 저렇게 어떻게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조직은 계속해서 소퇴하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조직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는 항상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서부터 어떤 문화든 간에 위에서부터 바뀌는 것이 맞고 특히나 이 질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성이에요. 관성.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것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왔어. 네, 이런 거. 원래 네네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리더분들이 또 그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들을 갖다가 마치 그게 어떠한 논리처럼 또 그게 원리처럼 생각. 그러니까 원리와 이런 원칙
원래 그랬다는 그러니까 것도 그 이런 말씀 바뀌는 말씀. 거죠. 원래 그랬어. 네, 원래 그랬어.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느 조직이나 많이 그때까지 있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뭐 원래 그랬지. 뭐 이런 거. 이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성적인 거, 원래 해오던 것들을 갖다가 네네. 버리는 작업들. 버리는 작업. 그렇죠. 그게 첫 번째가 음. 조직에 있는 매뉴얼을, 저는 항상 그랬어요. 조직에 있는 매뉴얼을 버려라. 아, 매뉴얼을 버려라. 이게 매뉴얼이란 게, 이게 저도 신입사원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몸담고 있을 때, 이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각 부서마다 매뉴얼이 있어요. 이 뭐 매뉴얼이 막 이렇게 쌓이는, 뭐 안전에 관련된 거, 업무에 관련된 거, 수없이 많은 매뉴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수없이, 그 이전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에 의존해가지고 직원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이 뭐 그거에 맞게 그런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것들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조직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매뉴얼이 없는 게 만약에 상황이 그렇죠.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네. 뭐 매뉴얼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그 일부 기업에서는 조직도도 연필로 그래요. 조직도를 연필로 그린다. 네. 네. 사람을 연필 쓰세요도 아니고. 네. 조직도도 연필로 그래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직이라는 게 틀에 딱 짜놓고 움직이면은 그것 또한 위험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고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유연성으로 네. 이렇게 지웠다가 또 다시 쓸 수 그렇죠. 있으니까 연필로 쓰는 게 좋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 1958년인가 설립되어 있는 이 회사가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직도를 연필로 그리는데 고어텍스 하면은 우리는 혁신 기업이잖아요. 그거의 그 자체가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그 역량, 저력이에요, 그게. 이게 연필로 조직도를 그리는. 이게 이 조직도를 연필로 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 중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역량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조직이. 근데 이런 뭐 고텍스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아주 유명한 샘코라라든가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많은 기업들이 조직도를 갖다가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유연하게.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조직도도 사실은 질문의 문화를 질문을 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착화되어 있는 탑다운 방식의 이런 그 조직도도 사실은 빨리 유연성 있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네. 뭔가 되게 큰 얘기를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책의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질문한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세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리더의 자세 첫 번째는 용기인데 이 용기가 이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질문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 리더들은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특히 부하 직원들한테 말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맞아요. 나의 부진 저게 알리지 마라. 똑같은 그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후배들이 나를 뭐 실력 없는 사람으로 평가해요. 얕볼 수도 있고 그렇죠. 깔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게 리더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팔로워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그 리더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게 이게 완전히 리더와 부하 직원들의 생각이 갈라지는 순간이죠,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은 그 시대를
담는 그 시대의 인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산업화,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란 말이죠. 다만 내가 디지털 세대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은 그들하고의 격차를 줄이려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모르는 것을 그들한테 물어보고 알려고 노력했고 또 알려고 모르는 것은 또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하고의 격차를 줄였기 때문에 이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네네네. 격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들로부터 꼰대 소리를 갖다가 듣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많은 리더들이 그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해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세대만큼 많은 사람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관계를 맺고 디지털로 놀고 디지털로 뭐 학습하고 그렇죠. 네. 다 했죠. 디지털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관련 이 시대에 디지털 세대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디지털 세대를 갖다가 이해하고 이들하고 공감하면서 그게 일할 수 있냐? 그게 넌센스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더는 그러한 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첫 번째 자세라고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배려. 뭔가 기다려주는 배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요한 게 질문은 대부분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활동이라고 착각하는데 질문을 이 답변하는 사람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뿐이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 대한 이 활동은 누가 하냐? 답변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리더분들은 대부분이 폐쇄적인 질문이죠. 했어 안 했어? 맞아 틀려. 네. 그렇죠. 이런 폐쇄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어떤 이 폐쇄적인 질문의 답변은 사실은 고민을 요하고 성찰을 요하고 뭔가 학습을 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요하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저것이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요구하는 답을 하잖아요. 아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팔로워들은 부하 직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팀장님 왜 나한테 이 질문을 하지? 무엇을 해요? 의심을 해요. 질문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엄청 그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아, 윗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 또 내 존재감을 느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부에서 이걸 표현했을 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질문에 의해서 그게 자기가 그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데 폐쇄적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의심을 해서 없어져버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 질문을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단답형의 폐쇄적 질문은 그 질문을 의심하게 만든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한테 하는 그 질문을 의심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서 물어보나? 뭐 이런 것들은 나를 떠보려고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질문은 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그걸 즉답을 하지 말고 시간을 여유를 줘서 충분히 답을 좀 찾게 답을 찾고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역량껏 준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폐쇄적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 네. 그럼 폐쇄적 질문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하 간의 불신을 야기해요.
불신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맞고 틀리고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을 때 상사는 대부분 저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평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린 답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 개방형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없애줘요. 이게 질문은 아무에게나 질문을 하는 게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폐쇄적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다가 물어봐요. 그러고는 뭐해?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아니 지금 당신 근무한 지가 몇 년인데 그것도 몰라. 대부분 이렇게 그렇죠. 답변을 하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물론 뭐 미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럼요. 나왔잖아요. 네. 야, 그래서 질문을 항상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 친구가 개방형 질문과 이 친구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질문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질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이유도 하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 목적은 뭐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 질문 같다.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배려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역량도 강화되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존재감도 느끼게. 그래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조직이 되게 그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니셜로 부르고 뭐 이름을 부르고 영어 이름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수평적이 된다. 결제 단어를 갖다가 줄이고 네네네. 이게 수평적인 문화로 만드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든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조직은. 네. 근데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질문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 그래서 배려. 네.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윗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받는 사람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윗사람을 존경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싹 트면은 조직은 되게 수평적으로 돼요. 수평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려하는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학습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것이죠. 학습.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받았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뭐 다음 이번 주간 회의 때 아니면 뭐 내일 몇 시에 우리 미팅 때 팀 미팅 때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각자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자기가 맡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집에 가서든 어쨌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습관이 자동으로 길러지죠. 그걸 뭐 포털에서 찾던 뭐 서적을 찾던 뭐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를 뭐 찾아가지고 반영을 하던 어쨌든 이 친구가 전혀 하지 않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학습 문화까지도 이 질문 개방형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학습 문화까지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자세가. 그래서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남은 두 가지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한계 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게 조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조직이 필요 없죠. 그렇죠. 조직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생각을 갖다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단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리더들은 뭐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었죠. 위에서 누가 탑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중을 빨리 읽어서
빨리 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이 그게 이러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왜 다양성이냐고 하면은 옛날에는 생산자 중심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죠. 왜? 다량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사라 강요했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그걸 갖다 현혹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나보다 더 이 우리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영특해졌어요. 영리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보도 엄청나게 정보도 빠르고. 공유하고 네, 네, 네. 뭐 그다음에 쓴 경험도 공유하고 그렇죠. 네. 한순간에 네. 한 기업을 갖다가 망하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유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사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그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왜 다양성이냐면은 옛날에는 하나의 1000개의 문제 중에 답은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문제 중에 1000개의 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고객들이 개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양성이 그렇죠.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갖다가 누가 어느 기업이 그 다양성을 갖다가 반영해서 고객의 다양성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냐. 이게 고객하고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우리 생각만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강요해가지고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직의 다양성을 갖다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잘 하는데 기프트가 우리 선물로만 알잖아요. 사실은 재능 뜻이 있죠. 재능의 네, 뜻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이게 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 재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재능과 기프트에 대한 선물이라는 걸. 그러니까 조물주가 나한테 준 선물이 즉 재능이다, 탤런트다. 근데 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어떻게 조직이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역량,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여럿이 이 다양성을 갖다가 찾고 그 다양성을 반영을 하면서 한다면은 좀 더 고객의 가치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한 기업만이 고객하고 친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개인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표현하고 싶어 해. 그 다음에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해.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는 공정한 것을 원해요. 공정. 네. 공정은 요즘에 엄청난 그렇죠. 이슈죠. 근데 공정은 사실은 평균적인 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고 빈부의 격차만 가지고 공정을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기회 평등이에요. 평등. 이게 나한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냐. 기회 공정.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들이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균등이에요. 기회 균등. 그 다음에 결과에. 근데 많은 지금까지 우리 리더들과 조직은 나라에만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도 항상 정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리더 밑에는 정치꾼들이 자꾸 줄을 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냐, 이게 라인이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요즘 세대들이 조직에서 자꾸 그런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있으려고 않는 거죠. 왜?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결국은 질문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질문만큼 이 공정함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저는 이 다양성 측면에서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기회를 주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랑 연관되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거.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한계라고 생각하면은 그 아까 뭐 모른다는 거하고 조금 리더들이 유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계를 넘어섰을 때 나는 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이 한계를 인식해라. 네네. 그 한계, 내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나는 끝도 없는 한계 없다. 한계가 없이 나는 뭐 니네들보다 부하 직원들보다 나는 많이 안다. 이런 생각을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성장에 멈춘 거예요. 이게 자기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 네네. 이 한계는 우리를 벽으로 생각하고 이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게 우리가 벽을 무너뜨리면 다리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해야지 한계의 벽을 계속해서 더 쌓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계의 인식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제 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더 자기 자존심의 문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리더들이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자존심은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내 자존심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에게는 자존감이 중요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그렇죠. 네네. 자존감을 통해서 나하고의 경쟁을 해야죠. 나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제 나보다 오늘 더 나은 나. 이게 자존감은 내 스스로 나하고의 경쟁 비교, 어제와 나와 비교를 한다면은 자존감은 상대와의 비교죠. 이게 상대와의 비교는 상당한 뭐라고 아픔이 따른다고 봐야겠죠. 상처가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의 성장까지 막는다. 그래서 리더가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감으로 자기 한계를 생각한다면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 조금 더 상세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책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갔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도 좀 받아서 Q&A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한잔 하시고요. 네, 오늘 맥주 토크인데 맥주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잔씩 하시죠. 네. 이건 PPL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사심이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클라우드 맥주, 맛있기도 하니까. 자, 맥주 한 모금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그 실시간 질문이 아까부터, 그래요? 네, 데니스 정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그렇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그 중간에 소통 콘서트,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네네. 직원들이 물어보고, 뭔가 쌤 포함해서 어떤 가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신 형태인지, 아니면은 부서장들과 같이 소통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시다고. 어떻게 소통 콘서트를 하셨나? 방법이 좀 궁금하시다네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서울은 권역별로 나오고, 크니까. 그 다음에 권역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별, 지방까지. 방법은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프트로 돌아가니까 근무자만 빼놓고 전부 다 참석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대학로에서 좀 더 젊은 공간에서 장소도 그런 데서 섭외했고 거기에서 좀 왜냐면은 이런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좀 약간 환경이 좀 다른 곳에서 그렇죠. 모여가지고 네. 뭔가 절대 회사 내에서는 안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네. 네네. 회사 내에서는 안 했고. 회사 회의실에서 하지 마라. 아, 그렇죠. 그럼 뭐 소통 안 됩니다. 그럼. 네, 소통 콘서트가 아니네요. 네, 절대 소통이 안 되고. 불소통 콘서트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네. 그런 공간적인 것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 환경적인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부서에서는 팀장급들이 각 다 참석을 해요. 패널로 팀장들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이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갖다가 질문을 하게끔 즉석 질문과 여기에서 여기 우리 이 프로그램도 보면 사전 질문 받듯이 이슈되는 것들에 대한 사전 질문도 받고 거기서 그렇죠. 먼저 얘기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담당 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번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고 또 사실은 진행하는 일이라든가 이슈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공감의 시간을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즉석에서 이제 즉답할 수 있게 그럼 즉문즉석 네. 그렇죠. 바로 질문하고 거기서 바로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진행하고 나면은 사실은 조금씩 그 질문 속에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겠죠. 또 조금 더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소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히 식사 스탠딩으로 해서 가볍게 식사를 분위기도 그렇죠. 좀 약간 유화할 수 있게. 뭐 맥주도 같이 하면서 그렇죠. 지금 저희 이렇게처럼 네, 그렇죠. 그런 형태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은 뭐 또 그 질문 주고받고 그 시간에 못했던 것도 각 테이블에 이제 이동하면서 팀장들과 임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얘기를 듣고 또 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또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전혀 이게 그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혹시나 우려됐던 이런 그 감정들 갖다가 이렇게 좀 해소시키는 그런 시간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회의 결과는 뭐 좋았고 지금도 뭐 후배 직원들은 그 얘기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에서 조금 파격적으로 틀을 깨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데니스 형님께서도 틀을 깨셨네요, 좋네요라고 하신 것처럼 뭔가 진짜 틀을 깨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약간 환경적인 것들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 일단 조성이 좀 중요하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설명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해야 되니까 또 하나 팁을 이것도 제가 이제 실행을 한 건데요. 네네. 우리 혹시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네네. 팀을 이끌고 계신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주변의 카페나 이런 공간에서 주간 아침 뭐 미팅 이런 것을 하면은 되게 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거기서 같이 그냥 소소하게 하는 간단하게 미팅도 브런치 하면서 네네네. 커피 마시면서 브런치 하면서 이렇게 뭐 어차피 카페의 공간을 만들면은 좌석에 이렇게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첫 번째는 좌석을 앉게 되고 또 이게 분위기 아까도 공간을 바꿔주면은 또 이 카페라는 분위기는 이미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익숙한 공간들이니까 그런데 가면 마음이 좀 더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 평소에 이렇게 그렇죠. 하는 미팅도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실시간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답변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있다고. 먼저 질문을 얘가 이제 네네네. 질문 여기 있을 건데? 지금 질문을 좀 드리면, 뭔가 이제 질문을 말씀 계속 하셨으니까,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왜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질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질문을 통해서 업무를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색하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는데 먼저 그 중요한 것이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전에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반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해 먼저 경청을 해라. 네. 경청하고 이게 경청하려면은 툭 뭔가를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익숙해지면은 듣는데 익숙해지면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답변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주니까 우리 팀장님이 또는 우리 저 이사님이나 상무님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러니까 답변을 하더라도 이제 좀씩 준비해서 답변하는 습관을 갖는 것 같죠. 이런 게 먼저 우선이 된다면은 되게 조직 분위기가 좀 질문을 주고받는 대화가 이게 주고받는 형태,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윗사람의 말이 밑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은 질문을 이렇게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게 되게 이제 조금씩 편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좀 자율적인 조직 자율성 직원들이 좀더 이제 자율적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일을 하면 너 책임져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책임을 지시한 사람이 갖는 것이지 누가 책임져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일은 지가 시키고 책임은 나한테 준다 이런 게 부하 직원들의 가장 일반적인 불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게 조직이 자율적이면은 내가 자율적으로 내 행동과 내가 그 사고할 수 있는 내 일을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갖는 것이죠. 조직 문화는 자율과 책임 생긴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경청하는 상호작용이 익숙해지고 자율과 책임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면은 아주 질문은 그냥 쉽게 아까 리더가 바꿔야 할 그 자세만 바꿔준다면은 질문은 쉽게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가 좀 어린 편인데 팀장이 되었다. 이런 케이스랑 그리고 갑자기 이직을 해서 어떤 새로운 회사에 기존 팀원들이 있는 그 팀의 팀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팀장이 됐을 때 어떻게 좀 잘 리드할 수 있나요? 좀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인데요. 네. 근데 진짜 질문이 필요한 거든요. 이런 경우가 진짜 질문이 필요한 경우예요. 팀장이 된 사람이. 그렇죠.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그 팀장이 나이가 젊은 팀장들이 나올 확률이 엄청 많아져요 이제. 지금 30대가 임원이 되고 그렇죠. 이게 조직들이 이미 연공 서열과 이 나이를 갖다가 전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팀장이 되는 확률이 많고 그 팀장 밑에 연공이 높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은 팀원들이 있을 확률이 많죠. 저희도 저 직장에 있을 때도 이미 그때부터 최근에 무슨 MBC 드라마에서도 그런 직장인들 보면 이제 새파랗게 어린 팀장 맞아요. 그런 게 이미 이제 흔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좋은 질문이고 아마 그런 입장에 돼 있는 분 같은데 질문하신 분이 이런 경우가 진짜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은 힘든 것은 나눌 수 있고 지혜는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들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와서 내 이 조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되게 힘들잖아요. 물어봐야죠. 그리고 또 이미 이 조직에 익숙해 있는 근무가 더 나이로나 근무 연수로나 높은 사람분들은 일단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아까 경험과 지식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리더가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식과 이미 과거의 지식과 경험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였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혜예요. 지혜로서 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질문을 통으로 인해서 이 어린 리더가 팀장이 버릇없는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구나. 이 질문은 나이 고와 뭐 이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 생각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인정하네? 나를 인정해 주네? 이런 거죠.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죠. 인정받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쵸.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질문을 또 질문을 해서 누구씨 이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네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네네. 좀 더 효과적일까요? 네네. 뭐 이런 질문이 좋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의 충분히 그 경험을 존중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게 충분하잖아요.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갖다가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의사결정을 해도 좀 더 아까 이런 다양성과도 또 연관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팀원들의 그 지혜를 모은다면은 보다 다양한 다양성을 흡수해서 고객의 가치 또는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직에서 맡던 젊은 팀장님이 드셨던 그런 형태로 질문을 적절하게 구사를 잘 하시면은 더 아마 어리지만 존중받는 팀장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질문하실 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우리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카메라를 봐달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질문하신 분들한테 좀 한번 또 용기의 말씀 한번 주시면. 이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배우지 않아서 어려워하는데요. 질문만큼 조직을 리드하는데 이끌어가는데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어떤 것이든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분이 됐던 그 이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많은 리더분들 그 질문을 익숙해지게 할 수 있게끔 자꾸 습관화시키면은 아마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제가 마지막에 일부러 뺐는데 자, 긴 회사 생활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을까? 이게 사실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월급날. 월급날보다도 보너스 나와. 승진했을 때 가장 그걸 느끼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저의 얘기고 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굿잡이란 책의 원제는 전작이에요. 굿잡. 제 첫 번째 책의 원제는 설렘을 잃은 그대에게란 책이거든요. 그 책은 사실 서간문 형태로 쓴 책이고 설레임을 잃은 그대에게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하루 직장 생활 33년간 33년간 매일 그랬다고는 아니겠지만 거의 일정 70~80%는 매일 출근길이 사실 설레였어요. 이게 설레일 수 있었던 거 하나 제가 알려주면은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 이렇게 주 52시간 문제네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참 무서운 건데요. 지금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잖아요. 스마트 오피스 시대고 재택근무도 이제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집에 가서는 쉬어야 되고 회사에서만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들은 집 화장실에서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요? 네.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화장실하고 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고 이때 제가 하는 일의 50%는 그때 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걸 저녁에 회사에 출근할 때 이제 굿잡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퇴근을 준비하라고 제가 있거든요. 굿잡이라는 책에 네네네. 우리는 보통 출근을 준비하는데 저는 항상 퇴근을 준비하라고 해요. 네. 퇴근을 준비하라는 것은 내가 내일 할 일을 퇴근할 때 이렇게 가지고 가요. 머릿속에 내 안에 가지고 가요. 이거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완전 반전이 있어요. 네. 가지고 퇴근을 준비하다가 그렇죠. 내일을 준비하라네요. 네. 그래서 퇴근해서 그걸 계속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뭐 책 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계속해서 놓지 않고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던 좋은 생각들이 벗어나면 생각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아침에 세면하기 전에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나면은 뭔가 막 굿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좋은 생각이. 그러면은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빨리 회사 가고 싶어요. 막 설레는 거예요. 아침 오늘 가서 그 일을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네. 일단은 일상에 발견하는 습관들을 자꾸 가지면은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출근길이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이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일들의 성과가 좋았을 때 직장인으로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을 때고 또 하나를 들자면은 뭐 아까 진급이라고 했잖아요. 뭐 직장에서의 성장은 이제 진급이라고 일단 내면적 성장 말고 겉으로 표시나는 성장은 진급이잖아요. 제가 임원이 됐을 때 저는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임원이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회가 있었고 우리 또 그런 시간들이 중화등처럼 쭉 스치면서 너무 그 순간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직장인들 많은 젊은 친구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도 못 찾아요. 저는 그게 50이 돼서 찾았어요. 이미 물론 어느 정도는 내가 좀씩은 내가 느꼈는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걸 찾은 게 50 넘어서 찾았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선생님? 그게 이제 회사에서 제가 아까 굿잡이라는 책도 사실은 직원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또는 상담하고 하는 것들을 글로써 제가 글로써 메일로 이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한참 또 기업들이 연차 쓰라고 인건비 줄이는 목적으로 연차 쓰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사실 이제 그것이 직장인들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그 담당 부서 팀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사실은 이걸 그냥 연차 쓰라면 거부감만 생기는 거예요. 인건비 아끼려고 막 쉬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저는 이제 제가 지리산 둘레길을 갔다 와서 글로 썼어요. 그 연차 냈고 2박 3일 제가 연차를 냈고 내가지고 지리산 둘레길을 갔다 와서 그 글로 써서 저희 사내 메신저에 올렸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에 연차 사용하면 좋습니다라는 그 마지막 멘트로 제가 쓰고자 하는 것을 그것으로 대체했는데 그 이후로 연차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신감이 또 얻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그 이후로 이제 후배들이 저한테 상담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 또는 후배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글로써 표현하고 설득하면서 내가 글로써 누군가에게 이렇게 결론은 글이네요. 설득할 수 있는 조금 재주는 있구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50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았을 때 사실 제일로 제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글을 써서
이게 굿잡을 2016년도에 제가 굿잡을 쓰게 됐고 지금도 이런 작업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 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가 또 그렇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1차적으로는 이제 뭔가 내가 이 출근할 때 설렘을 느낄 수 있게끔 뭔가 이제 그 고민함 속에서 알아낸 것들이 하나라면 지금 또 그 과정에서 연차를 쓰시면서 이제 글로써 후배들이나 이렇게 직원들한테 했던 것들을 통해서 뭔가 책으로 엮고 했던 그 또 과정에서 얻은 또 그렇죠. 글에 대한 기쁨 또 두 가지가 내 인생에서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또 이렇게 뭐 훌쩍 가버려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하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저는 차이 없어요. 네. 리더 우리는 보통 뭐 명칭의 차이지. 네. 리더하고 뭔가 보스가 조금 강압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네네.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보스, 뭐 보스 기질이다, 뭐 보스, 뭐 이렇게 강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 뭐 더 보스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리더를 보스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보스란 책도 뭐 있고 그 전에 제가 제 마음속 사숙인 구분영 변화관리 연구 소장님께서 쓰신 더 보스란 책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그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는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있어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아니라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 그렇죠. 네네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시면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은 질문을 해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까 책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출간 계획이 아까도 잠깐 좀 해주시긴 하셨지만 예. 저 이제 지금 뭐 한 2개, 3개 정도의 꼭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것이 먼저가 될 줄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와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우리 출판사 김 대표님하고도 잠깐 상의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저는 언제부터 오래 전부터 기획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성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한 권 꼭 쓰고 싶었고 네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롯데 컬처웍스로 오기 전에 17년 동안 아까 유통사업본부라는 데는 100% 여성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00% 여성 조직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17년간 그 여성 조직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끼고 또 그 이후로 여성 우리 직원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에 갔던 여성 인력들의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제 마음속에 여성들의 진짜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 리더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또 여성 리더들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한 번씩 거치면서 가장 또 피해 지역은 또 여성 우리들이 돼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기업들이 한동안 쭉 뭐 여성 임원들 비율로 관리하고 뭐 정부에서도 여성 고위 관직에 대한 뭐 비율을 책정해서까지 진행했는데 그게 조금씩 희석돼 가고 기업에서도 많이 희석돼 가고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유야무야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짝이었는데 결국은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이렇게 해주는
이루기를 기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 가진 자가 예를 들어서 10개,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것을 탐하지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 내놓으려고 하는 없다고 봐요. 그게 뭐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간에 그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지금까지 못 봐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좀 더 자극을 받고 분발해서 이 땅에 많은 그 리더로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또 꼭 여성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네, 약간 좀 독특하네요.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 여성 저자분들이 이렇게 그 여성 리더십, 내가 여자 리더로서 뭔가 이렇게 후배들한테 해주는 이런 건데 또 약간 그런 경험을 하신 쌤이 또 풀어내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가 그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설득의 문제잖아요. 이게 뭐 이런 얘기가 하기가 사실 두려운데 여성은 여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강해요. 남자가 남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강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많은 부분 여성 리더들이 여성에 관련된 리더 책을 쓴다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심리적으로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성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남자들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여성들이 놓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남성들이 리더라면은 옛날에 지금 뭐 이게 독서들 많이 않지만 옛날 저 때만 해도 리더로 성장하고 싶으면은 저 세 개의 책은 독파를 해야 된다. 그 책이 군주론, 마키아벨리아 군주론, 그 다음에 손자의 손자병법, 그 다음에 한비의 한비자, 그 다음에 일부 사마찬의 사기 정도를 갖다가 반영해서 읽는다면은 이 세 개의 책을 갖다가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리더로 성장해 가는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꼭 여성들이 남자들만 알고 은밀히 전해오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을 제가 뽑아서 여성들한테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이것만큼, 이 리더십만큼은 꼭 익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걸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꼭 또 제 책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책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책을 읽은 사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 즉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읽고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또 난다. 그렇죠. 그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손자병법과 한비자 그 다음에 분주로는 그 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한 게 생각납니다. 꼭 기회가 된다면은 지시 말고 질문하라 꼭 읽어보신다면은 리더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감사하게 또 책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그 진행 중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독서 교육으로 또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뭔가 또 확장성이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빠르게 중판도 하고 또 지금 네이버 그 요즘 뜨는 책 보면은 지금 거의 석 달, 2달 동안 이제 계속 이 책도 서교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좋은 일들이 연결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리더십 주제라든지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성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또 쌤이랑 이렇게 라이브 토크나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나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그래도 책도 저희가 또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긴 시간인데 또 밤 시간에 또 모시기가 되게 죄송스럽긴 했는데 또 이제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렇죠. 평일에 또 저녁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마련을 해봤고 이런 걸 또 계기로 다음에 또 비슷한 자리가 또 만들 수 있다면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한테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지금까지 그 같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얘기가 뭐 100%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1시간 반 동안 질문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우리 직장인들께서 특히 이제 리더에 계시는 분들, 리더 위치에 계시는 분들,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변신의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또 편집해서 저희 싱크스마트 유튜브에 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나 다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3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3탄에서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형태의 경영에 대한 얘기를, 나의 경영, 감정에 대한 경영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라이브 토크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반 동안 같이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관원 선생님과 맥주를 많이 못 마셨습니다. 사실. 이제 끝나가면 돼야죠. 네. 즐거운 남은 저녁 시간 되시고, 네, 오늘 라이브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